그날 가게 간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순남이네 꼬막집, 처음엔 따뜻한 이름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불 꺼진 식당 안, 젖은 바닥과 휘어진 테이블, 물에 잠긴 밥솥을 마주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망했다는 거려. 정년퇴직 후 시작한 작은 도전이 어떻게 2억 8천만 원의 빚과 고요한 절망으로 이어졌는지. 그 시작은 단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당 하나 해보면 어때요? 그날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땐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정우, 올해 65입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30년 넘게 농산물 유통 업무를 해오다 얼마 전 정년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수도권과 남부 지역을 오가며 순천의 유기농 쌀, 광양 매실, 그리고 벌교 꼬막까지 한국 땅에서 나는 먹거리에 대해선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래서 노인 뒤 처음 맞이한 여름이었습니다. 서울의 무더위를 피해 아내와 함께 전남 순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제가 과거 직장 시절에 수없이 드나들던 지역이기도 했고 몇 년 전부터 꼬막과 특산물로 재조명받으며 로컬 푸드 축제가 활발히 열리는 동네였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골목은 소란스러울 만큼 활기가 넘쳤습니다. 각종 향토 음식이 구수한 냄새로 거리를 채우고 관광객들은 줄을 서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작은 식당 앞을 지나던 찰나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식당 하나 해보면 어때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가 농담처럼 툭 내뱉은 말인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또렷하게 들리는 것처럼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평생 농산물만 다루며 쌓아온 자부심이 그 말에 불을 붙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꼬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걸로 밥상을 못 차린단 말인가? 그 자만이 판단을 흐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날은 분명 그저 짧은 여행의 한 장면이었을 뿐이었지만 그 순간이 우리 부부의 노후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였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제게 끝이자 휴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상을 하나씩 회복하고 다시금 나를 찾아가는 시간일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침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엔 아내와 마주 앉아 따끈한 국밥을 나눴습니다. 조금은 느긋하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어디선가 흐르던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사람 같아졌네? 식탁 건너편에서 아내가 웃으며 한마디 건넸고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묘하게 따뜻해졌고 처음으로 이제 좀 살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이 아주 사소한 한 문장으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훨씬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 숨을 죽이고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살아왔던 세월과는 달리 이제는 내 몸의 박자에 맞춰 천천히 하루를 엮어가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내와 함께 자그마한 텃밭을 일구며 상추를 따고 감자싹을 묻기도 했고 동네 경로당에서 열리는 무료 건강 체조 교실에 나란히 앉아 몸을 푸는 시간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도 마음은 오히려 더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아내가 어느 날 햇살 아래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햇볕 보고 흙 만지니까 속까지 깨끗해지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며 둘이 웃던 순간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따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단정한 하루들이 쌓이던 초여름 어느 날 아내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봐요. 순천에서 꼬막 축제 열린대요. 당신 예전부터 벌교 꼬막 얘기 자주 했잖아. 이번엔 한번 가보자.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소형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겨 이른 새벽 순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 들판 사이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저 멀리 갯벌 너머로 번지는 하늘빛은 오래전 출장길에서 느꼈던 그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시간을 다시 불러내는 듯한 기분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우리만치 북적였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줄을 선 사람들, 장터엔 꼬막 삶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군침 도는 양념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 단체 관광객, 가벼운 배낭을 맨 외국인들까지 온 동네가 축제에 취한 듯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현장을 단순히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길은 자꾸 가게 간판과 메뉴판, 사람들의 동선으로 향했고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물음표가 피어났습니다. 왜 이 가게 앞에만 줄이 길까?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는 뭘까?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어느새 오랜 버릇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손잡고 걷는 여행이어야 했지만 저는 다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찰나였습니다. 마을 회관 옆 작고 허름한 식당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온 꼬막 양념의 매콤한 향이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아내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집 하나 해보면 어때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멈춰 선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듯 했지만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깊숙이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특산물 다루며 살아왔는데 꼬막 하나 제대로 못 해보겠나. 그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다음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도 심지어는 산책 중에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꼬막이 이토록 유명해지기까지 제 손을 거쳐간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계약 농가를 일일이 찾아가고 서울과 광주의 도매상들과 밤낮 없이 발로 뛰며 만든 유통망. 초겨울이면 어김없이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해 판촉을 주도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거쳐 꼬막의 이름값이 지금에 이른 것인데 정작 그 맛 하나 내가 식탁으로 완성하지 못한다는 게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안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그게 진심이에요? 한참을 침묵하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크게 이루자는 것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우리 둘만의 속도로 우리의 힘닿는 만큼만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라는 작은 배가 보이지 않는 조류에 따라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건 몇 달을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우리는 다시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자주 드나들던 마을 근처였고 요즘엔 귀촌 바람을 타고 젊은 세대까지 몰려드는 동네였지요. 부동산을 여러 군데 둘러보다 시선을 멈추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순천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 예전엔 작은 백반집으로 쓰였던 곳이라는데 대지는 80평이 조금 넘었고 건물은 20여 평 남짓. 집은 낡고 군데군데 습기가 있었지만 남향으로 햇살이 잘 들고 큰 길과 바로 붙어 있어서 손님 유입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택 구조를 최대한 살려 전통 가정식 느낌을 내기로 했고 그 중심엔 꼬막 한 상을 두기로 했습니다. 꼬막만 제대로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갈 거야. 그땐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업체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인스타그램에서 잘 나가는 가게들을 보여주며 말했죠. 요즘은 인스타 사진 한 장이 매출을 좌우합니다. 천장 일부를 유리로 뚫고 루프창을 달면 젊은 사람들 감성에 확 꽂히죠. 우리는 처음엔 갸우뚱했습니다. 감성 맛집? 루프창? SNS 홍보. 그런 말들이 너무 낯설고 실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붙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라는 말에 우리도 어느샌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니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이 결국 지붕을 들어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천장엔 유리 루프창을 내고 주방은 전체 리모델링, 낡은 장판과 타일을 걷어내 새 바닥을 깔았습니다. 냉난방기 교체, 테이블과 식기 구입, 외부 간판 디자인까지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확인하며 공사를 진행했죠. 그때 들인 예산은 지금도 숫자 하나하나 또렷이 떠오릅니다. 인테리어에 1억 2천, 주방 설비에 4천만 원, 초기 식자재와 집기 구입에 2천만 원. 거기에 리모델링 허가, 위생 인허가까지 합치면 도합 2억 8천만 원. 정년 퇴직으로 받은 2억 원은 그대로 들어갔고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 중 8천만 원까지 더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뒤돌아갈 여지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인테리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평생 편히 살자던 우리의 결심에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데도 며칠을 썼습니다. 순천 꼬막 정식집, 남도 밥상 같은 이름도 떠올랐지만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일 맛있는 밥상은 어머니 밥상이라고.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가게 이름은 순남이네 꼬막집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하고 한 끼를 진심으로 대접한다는 느낌이 담긴 이름이었지요. 메뉴는 많지 않았습니다. 간장 양념 꼬막, 초무침 꼬막 된장찌개, 묵은지, 나물 3가지. 그리고 마지막엔 솥에서 직접 지은 밥에 계란찜과 누룽지차 한 잔. 그 자체로 남도 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요리는 우리 둘이 감당하기엔 벅찼기에 경력 20년의 조리사 한 분을 정식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식자재 유통과 주방 동선 설계를 맡았고 아내는 홀 분위기와 식기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기에 SNS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리고 순천 맛집, 꼬막 정식, 남도 감성 밥상 같은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려면 온라인에서 먼저 눈에 띄어야 한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죠. 가게 문을 처음 연 날 저희 둘은 누구보다 긴장한 얼굴로 조용히 손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개업 시간 전부터 가게 앞엔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SNS에서 본 데 아니야? 꼬막 정식, 직접 담근 된장찌개까지 나온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보고 찾아온 젊은 커플들, 주말 나들이 나온 가족들, 그리고 마을 입소문을 듣고 온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앞에 선 겁니다. 그날 하루 매출은 73만 원. 처음으로 손에 쥔 숫자였기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엔 89만 원, 셋째 날엔 115만 원을 넘겼고 매일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아내는 손님이 빠져나간 오후 시간 테이블 한쪽에 살짝 기대 앉아 매출표를 핸드폰으로 찍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느샌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터널을 지나 처음 마주한 햇살 같았지요. 우리의 밥상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감각, 그게 참 낯설면서도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며칠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선 중년 남성 한 분이 자리에 앉았고 말없이 정식을 주문하셨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넣은 그분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정말 똑같네요.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그립네요. 주방 안에서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눈가가 벌겋게 물든 채 조용히 뒷모습을 돌렸습니다. 무언가 가슴 안쪽이 일렁이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날 장사가 끝난 뒤 아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음식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밥상이 단순한 장사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리움과 외로움을 덜어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성으로 채워갔습니다. 아내는 허리를 제대로 펼 틈도 없이 테이블을 닦고 저는 앞치마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눈빛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행복이 오래가기를 바랐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평온한 나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열었지만 하루 종일 단 한 명의 손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테이블은 그대로였습니다. 찬기만 돌던 실내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아주 작은 균열이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장사의 흐름이 아닌 마음속에도 스며드는 고요한 불안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천천히 등을 돌리더니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빛 하나 없는 실내에서 그 모습이 더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서두른 거 아닐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서도 같은 질문이 이미 오래전부터 머물고 있었던 걸지도요. 가슴 한복판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뿐이죠. 조금만 더, 지금은 비수기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위안은 점점 현실 앞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11월 바람이 찬 기운을 몰고 오기 시작하던 그 즈음 손님들의 발길은 아예 끊겼습니다. 순천의 관광지는 여름과 가을이 가장 활기찬 시기라더니 겨울이 되자 거리마저 썰렁해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넘겼지만 이틀이 닷새가 되고 일주일이 되어도 여전히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말 매출은 1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뚝 떨어졌고 평일엔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매일같이 20만 원가량 들어가는 재료비는 고정이었고 조리사 선생님 월급 270만 원, 홀직원 급여 190만 원, 그리고 광주 아파트 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매달 180만 원.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카드 수수료, 세금까지 합치면 한 달 지출은 9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바라보다 말없이 한숨만 늘어갔고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리사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한 건 그 다음 달 초였습니다. 사장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나는 게 맞겠죠. 선생님은 덤덤하게 짐을 챙기셨고 저희는 한마디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홀직원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갔고 이후 식당은 온전히 우리 부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아내가 주방을 책임지고 저는 서빙부터 설거지, 주차 정리까지 도맡았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최소한의 운영은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문은 늘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겨우 서너 테이블. 그나마 앉은 손님들이 남긴 말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전에 왔을 땐 맛있었는데 오늘은 좀 덜하네. 그 말은 비수기보다도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땀에 젖은 앞치마를 짜내며 저희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결국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한 여행 유튜버에게 협찬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조급해진 마음에 우리는 결국 마지막 수를 던졌습니다. 구독자 8만 명이라는 여행 유튜버에게 연락해 150만 원을 주고 가게를 촬영했습니다. 지역 특산물 감성 한상, 순천 로컬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된 영상이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영상 조회수는 3,000회도 넘지 못했고 방문자 수는 눈에 띄게 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아내는 실망할 틈도 없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내가 SNS를 좀 더 부지런히 해볼게요. 매일 아침 음식 사진을 찍고 짧은 글을 올리며 태그도 꼼꼼히 달았지만 팔로워 수는 300명을 넘기지 못했고 정작 찾아오는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근처 마을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아내의 몸에 서서히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붓고 밥을 짓다 말고 허리를 짚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냄비를 들던 손이 주저앉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그냥 접을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그만두면 우리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그때는 제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선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대출 원금은 여전히 건드리지 못한 채 이자만 빠져나갔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깨어있는 채로 조금씩 침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이 어색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날 아침 라디오에선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다지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하늘은 잿빛을 넘어 암흑으로 변했고 몇 분도 되지 않아 천둥 소리와 함께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펴기도 전에 온몸이 젖었고 발밑으로는 순식간에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설마 식당은 괜찮겠지. 속으로 되뇌며 골목 입구를 돌아섰을 때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마을 전체가 침수된 듯했습니다. 순천천이 범람하면서 저지대 상권이 전부 물에 잠긴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바닥에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불이 꺼진 채 축축한 공기만 가득했고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전신주는 쓰러져 전기는 끊겼고 냉장고 안 꼬막 300kg은 모두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공들여 담가둔 반찬도 하나 남김없이 버려야 했습니다. 기름 배수관은 역류해 주방 바닥은 검은 물로 가득했고 밥솥은 물에 잠겨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다리는 휘어 있었고 바닥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본 마지막 희망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사장님, 계약서에 침수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위해 가입한 겁니까? 상대는 담담한 목소리로 계약서 조항을 하나씩 읽어줄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인이 괜찮다고 소개해준 지역 소형 보험사에 무심코 가입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건이 좋다기에 별 의심 없이 사인했지만 정작 중요한 항목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 보험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난 뒤 저희는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물이 들이친 주방, 전기가 나가버린 냉장고, 젖은 바닥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 순간부터 마음속 무언가가 차례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건 분명 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현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잘해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했던 발버둥이 그렇게 끝나버린 셈이었죠. 이제 와서 누굴 탓하랴 싶었지만 막상 아내 얼굴을 보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매달려 있던 희망이라는 실마리조차 뿌리째 뽑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불 꺼진 간판 위로 비친 이름 순남이네 꼬막집. 처음엔 정겹고 따뜻했던 그 글씨가 이제는 왠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간판을 스치듯 마음속에도 어둠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주방 기기들을 수리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마치고 받은 견적이 2,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예산은 8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손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계산기 앞에 앉아있던 손끝이 덜덜 떨렸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처음으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 가장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라는 걸요. 다음 날 점포 해지 절차를 밟았고 주방 설비 중 일부는 중고로 넘겼습니다. 남은 가구들은 폐기물로 버려졌고 감성 인테리어라며 자랑했던 루프창도 수리비가 더 든다기에 결국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식당 주인 생활은 정확히 1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은행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돌려막았고 카드 한도까지 메워진 날엔 편의점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내야 할 돈은 매달 더 늘어났고 결국 없는 돈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땐 정말 이러다 집까지 날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생계라는 단어가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은퇴 직후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느새 식사 중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제가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집에만 있는 걸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자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중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답답하지, 그치? 그래도 우린 함께 있으니까.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는 위로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모처럼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켜고 60대 시니어 일자리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뛰어난 기술도 없고 체력조차 자신 없는 상황에서 현실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며칠이고 서류를 넣어봤지만 어디에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시간은 흘렀지만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도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고 돌아오던 길. 버스 정류장 앞 전광판에서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모집 65세 이상 우대. 처음엔 눈길만 주고 지나쳤습니다. 설마 내가 대리운전을? 머리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지만 묘하게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살아왔고 어디를 가든 이름 석자면 알아주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밤거리를 떠돌며 술 취한 사람들을 태우고
이쪽으로 갑시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 굽은 허리, 마른 입으로도 저녁 끼니를 챙기려는 모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대리운전 기사 등록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첫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낯선 도심을 돌며 대기했지만 겨우 3콜. 그마저도 짧은 거리였고 수입은 48,000원. 기름값과 수수료를 빼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고작 27,000원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 차량 안에서 낯선 사람들을 태우고 또 내렸습니다. 길이 익숙해질 틈도 없이 차창 너머로 스치는 도시 불빛만 따라 달렸습니다. 어떤 날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하루가 끝났고, 어떤 날은 손님이 내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허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콜을 받고 간 장소엔 술에 취한 직장 상사와 후배로 보이는 두 남성이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자마자 거칠고 험한 말들이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과장님,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기사님 계시잖아요. 하지만 뒤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더 컸습니다. 됐어. 신경 끄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회사에 대한 욕설, 후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어느 순간 화살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에이, 나이 먹고 저렇게 대리 운전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나이 돼도 저렇게 살진 말아야지. 그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비추는 도로 위에서 저는 그저 묵묵히 페달을 밟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마음 한 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핸들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내쉬는 한숨만이 텅 빈 차량 안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버티며 일했습니다. 밤이면 낯선 이름의 골목들을 돌고 이른 새벽이면 얼어붙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그가 말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사님, 혹시 은퇴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나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기사님 보니까 괜히 안심이 돼요.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말없이 제 손에 작은 캔커피 하나를 쥐어주고 내렸습니다. 그 밑면엔 조그맣게 접힌 쪽지가 붙어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덕분에 용기 얻고 갑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조용히 캔커피를 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 누군가가 필요해서 나를 불러주는 일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다시 운전대를 잡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밤엔 젊은 커플이 타서 웃으며 속삭이는 말도 들렸습니다. 대리 기사님이 우리 할아버지 같아.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하신대. 농담이라 생각하면서도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조차도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사주었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밥과 멸치볶음, 김치 몇 점뿐이었지만 그 도시락은 제게 그 어떤 보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도시락만큼은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고민하고 허리가 아픈 날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후회도 모두 살아있는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카드값 결제를 맞추지 못해 주차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밤의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넘기고 다음 날이 되면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도심의 불빛 아래서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는 있지만 무너진 채로 끝나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퇴직 이후 처음 바닥을 마주한 분이 있다면 당신도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지나온 만큼 마음은 단단해지고 아픔을 견뎌낸 만큼 오늘이 더 깊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천천히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비틀거리고 가끔은 멈춰 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